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이제 한 30여 년을 교육 분야를 쭉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교육을 처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교육,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정규 과정들을 잘 운영을 하고, MBA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교육원장까지 해서 30여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이 분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흐름을 나름대로 알고 있죠. 자, 요새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이나 하여튼 관리자를 만나면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제가 그 기업을 진단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육 체계. 근데 교육 체계라는 거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연수원장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과정들이 주로 요새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등등을 물어보게 되는데, 몇 가지만 점검을 딱 해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인류 기업인지 잘 돌아가는 기업인지 엉망진창 기업인지를 저는 뭐 금방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교육 체계를 보면 그 기업을 알 수 있다 하는 게 하여튼 첫 번째 저 나름대로 생각이고,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세계적으로 인류 기업들은 인류 교육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인류 교육 체계를. 근데 교육 체계가 엉망인데 불구하고 인류라는 경우는 한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은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직의 발전, 성장 발전과 교육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HRD 담당자가 이거는 꼭 좀 한번 관심을 가져야 정말 조직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들 하는 분야도 발전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세 가지를 추려왔는데 세 가지 중에도 기왕에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끝부분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제일 끝부분. 그게 뭐냐면, 교육기관은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은 가치의 기관인데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이 사회를 보면 권력기관도, 제가 정부에 가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보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한직이 하는 데라고. 한직이라니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드렸겠죠. 민간인, 61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을. 자, 교육기관이 한직이 되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어쨌든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당시 이제 행안부고, 행안부 산하의 조직입니다. 행안부 산하이면서 물론 독립적인 조직으로 돼 있는데, 직급은 이제 차관급입니다. 행안부는 장관, 그 다음번에 제1차관, 제2차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이제 소청심사위원장, 이렇게 이제 차관이 4명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가서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거고 달리 정말 교육기관인데 별 힘이 없어요. 힘이. 자, 그래서 제가 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원 대학 총장 잘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지원한 게 아니고 이제 불려가서, 야, 이거 기왕하려면 잘해야 될 텐데, 그 시간 때우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나씩 점검을 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이게 교육기관이고 명세히 법적으로는 5급 이상 모든 공무원 교육을 다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아가는 거는 보니까 배터리로 따지면 로우 배터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하여튼 제 사무실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거는 국정 최고 책임자한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지 않고는 이거 살아날 길이 없다. 내가 교육기법 평생 배운 거, 최신 이론 다 갖다 집어넣어도 이거는 문화가 안 바뀌고 의식이 안 바뀌면 소용없다. 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겠다는 걸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당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가서 중앙공무원교육은 이렇게 확 바꾸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누구의 이론이냐?
그러면 제 이론 겸 소신입니다 해갖고는 잘 안 먹혀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 학문적 또 지식적 이 사대주의가 아직도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떠올리다가, 어딜 가게 됐느냐면, 주위에 크로톤빌 연수원을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주위 연수원, 잭 웰치 리더십 프로모션 센터, 뉴욕에서 좀 떨어진 데 있죠, 크로톤빌에. 그게 소위 옛날부터 뭐냐면, 전통적으로 꿈의 연수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견학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를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일주일 과정을 갔어요. 자, 가기 전에 물론 미리 잭 웰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위의 연수책에 관한 거, 또 아시아 지역 회장하던 분 만나서 얘기 등등 완전히 미리 스터디 다 했죠. 그러고서 주위 크로톤빌 연수원을 가가지고, 강의, 물론 이메일 대장한테 강의도 듣고 등등 책임자 만나고 다 했지만, 사실은 내용을 하나하나 운영 체계를 보러 간 거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제 왔죠. 자,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핑계를 대고 VIP를 만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엄청난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정동력센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정동력센터. 이게 무슨 소리냐? 국정의 방향은 청와대에서 잡지만 실제로 국정 수행을 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만이 돌아가는 거지 방향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동력센터로 이것을 제가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국정을 끌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권력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정부에. 예? 정부 행정부 내 권력기관 어디가 있어요? 검찰? 검찰도 권력기관이고 감사원, 경찰 어떤 분 물어봤더니 국세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럴 수도 있나요? 어쨌든 이런 데들을 지금까지 4대 권력기관이니 뭐니 떠들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국가 권력기관 또 과거에는 어때요? 그게 엄청나게 끌고 다녔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국정원 겁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자, 법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권력기관이 국정을 끌고 가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중요한 건 교육기관이 끌고 가야 되는데 교육기관은 힘이 없습니다, 원래. 권력기관은 힘을 안 실어줘도 힘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국정동력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개인의 소원입니다고 원장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도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 주위를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잭 웰치가 오랫동안 회장을 하고 엄청나게 주위를 성장시켰는데 그 주위 성장의 동력은 바로 크로톤빌 연수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보니까 프로그램도 잘 짜있고 평가 시스템 잘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잭 웰치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와서 거기 와서 강의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잭 웰치는 물러났지만 후임인 이멜트 회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강의도 들었고 가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봤더니 본사에서 이제 헬리콥터 타고 떠요. 이멜트 회장이. 그럼 여기는 벌써 이제 무전으로 연락이 오죠. 지금 회장 출발 헬리콥터로. 그럼 딱 와서 연수원에 약간 언덕 위에 있고 밑에는 엄청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위에 멀리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연수원에서 보니까 회장 헬리콥터가 오는 게 보여요, 이게. 쫙 오는데 그 연못 위에, 호수 위에.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꼭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나타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싹 오더니 그 밑에 헬리포트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S자로 구부러진 데를 차 타고 올라오는데 많이 다 보고 있는 위에서. 그리고 이제 흥분이 되는 게 사람들이. 회장이 온다. 회장 올라와서 딱 보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하고 이러고서 딱 들어오더니 강의를 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봤더니 주어진 시간에 50%는 강의를 하고 50%는 철저하게 보니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마이크 잡고 가기도 하고 물어보고 등등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채택하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분임토의하든가 해서 뭘 내면 그거 써내면 채택하고 채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인센티브까지 들어가요. 정책 개발까지 다 해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시스템 다 잘 돼 프로그램도 좋은 거 많지만 사실은
거기에 잭웰치 회장이나 이멜트 회장이 안 오면, 관심이 없으면 이거 끝입니다. 그건. 돌아가진 않습니다. 삼성 인력개발원이 원장이 이건희 회장님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은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출근 안 하시고, 상근 부원장이 다 책임을 지고 있지만, 어때요? 상징적으로 의미를 실어주기 위해서 원장은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룹의 회장.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제가 와보니까 전임 원장들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전후인데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이 제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 뭐 기대하는 수준의 또 시대적인 게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쭉 드리고 국정동력센터로, 그리고 실제로 다 세상을 이렇게 변했다. 이제는 교육기관이 조직을 끌고 가는, 삼성이 비서실에서 무슨 뭐 감사를 잘해서 삼성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R&D 잘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 된 거는 바로 인재개발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외국에서 VIP 들어오면 옛날에는 삼성전자 라인을 보여줬는데 지금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면 어때요? 아, 이게 보니까 단순하게 무슨 뭐 반도체 제품, 휴대폰 만드는 데가 아니라 정말 철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인재 수준이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쭉 드렸더니,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제가 그랬죠. 강사로 오시라고. 대통령을 강사로. 그랬더니, 강의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글쎄, 했더니 현 정권에서는 없으니까 강의를 하러 오시죠. 자, 그리고 공무원한테 대통령이 강의하는 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를 오시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힘이 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왕에 장차관 워크숍부터 회의부터 많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거에 일부라도 행사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하시죠. 교육기관에서. 외국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그때 어쨌든 그날은 이제 제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다 알았으니까 내가 갈게요. 뭔지 알았다고. 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켰기 때문에 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면 강의하러 오셨고, 그 다음번에 제가 첫 해는 3번, 그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5번 오셨어요. 5년 단임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국가기관에, 어떤 국가기관이든지 간에 5번을 간 거는 전 구경을 못했어요. 한 번도 안 가는 데가 대부분이고, 한 번만 오면 대통령 행사라고 난리가 나는데 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중요한 거구나. 바뀌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 섭외라는데 장관 얘기를 들어볼 때도 있잖아요. 국장급 1년짜리 과정도 있는데 장관이 강의하러 와야죠.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정부 안에서도. 공문을 보내라. 공문 좋아하는 게 공무원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공문을 이제 보냈어. 그래서 몇 월 며칠 무슨 국가전략 세미나에 장관님께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 그때 가장 정책적 이슈가 됐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일정이 안 맞는다고 그냥 빠꾸야. 거긴 장관이야. 여기는 차관급이야. 그 장관급에서 뭐 일정 바빠서 못 오겠다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장들 물어봤더니 뭐 공문 보내도 어차피 안 오실 겁니다. 원래 안 온대, 원래. 그러냐고.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세상은 융복합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제가 보니까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작업이 뭐냐면 교육을 누굴 시켜야 될까? 5급 이상 다 법적으로 돼 있지만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뭐였느냐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국가공무원의 국장실장들이 1,300명이 있습니다. 각 부처, 청와대 기관 다 합쳐가지고. 이 1,300명이 옛날로 얘기하면 장수고, 군대로 얘기하면 장군급이고, 회사로 얘기하면 임원급 아니에요. 1,300명. 1,300명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국민 한 사람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국장실장한테 뭘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근데 대답을 항상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거든요. 밤낮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게. 심지어는 같은 부처인데 우리가 그게 좀 국실이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밤낮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시대는 융복합 시대인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국장, 실장 정도가 되면 그 국민이 뽑아준 정권, 어떤 정권이든 간에 국민이 뽑아준 합법 정권에서 10대 국정과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 10대 국정과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뭐냐면 국민들이 무슨 얘기 꺼내도 답변을, 정부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0대 국정과제가 융복합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00명을 국실장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짰습니다. 그걸 짰는데 이제 주중에는 어차피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쁜 분들이 돼가지고 100명씩 하는데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3과목씩 이 4번 하면 3, 4, 12. 그러니까 10대 국정과제 10과목하고 2과목은 세상의 변화. 이렇게 해서 짜면 되겠구나. 이름을 그래서 이제 국가전략 세미나라고 짰어요. 자, 10대 국정과제와 세상의 변화 2과목. 이걸 4번 나와서 들으면 수료증 받고, 이거는 제가 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까 청와대 결제를 다 맡아야 되니까 맡았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다. 꼭 필요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국실장들, 최고 전문가들, 스펙트 좋은 사람들한테 10대 국정과제를 강의하려면 강사는 누가 해야 돼요? 해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 한기승 교수님? 예, 맞잖아요, 이게. 장관이 해야죠, 장관. 그러니까 현직 장차관, 원칙으로 장관,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와서 하기 전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강의하고, 그 다음번에 2과목은 뭐냐면 외부의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등등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컨설턴트도 부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첫날 나오는데 표정들이, 첫날, 제1기 첫 시간 표정들이 보니까 아주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이거 연봉 동결해, 골프도 못 치게 해. 이제 드디어 이제 주말까지 이제 집체 교육 시키는구나. 하여튼 죽여라, 그래, 우리를. 그리고 너 새로 신임 원장 와서 한번 뜯어고치는 건 좋은데, 고작 또 비틀어 짜려고 하는 거냐? 뻔히 제가 심리학과 나온 건 아시죠? 뻔하죠, 이제. 근데 와서 그 사람들이 놀라운 반전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다 투덜투덜 기분 나쁜 상태로 왔는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다르고 때깔이 달라졌어요. 제가 뭘 도입했냐면, 이 정도 국실장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 거기에 걸맞는 의전이나 분위기나 영접이 있어야 되겠다. 리셉셔니스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제가 일부러 우리 직원들 데리고 신라 호텔 영빈관 파티도 가봤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못할 게 뭐 있냐. 올 때부터 기분 좋게. 그 다음번에 뭐냐면 밀착해서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와보니까 지금까지 각자 와서 출석부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러고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건데 밀착, 우리 직원들 전 부서 다 나와가지고 안내해주고 밝게 웃고 그 다음번에 가서 사인만 하게 하고 안내하고 이 테이블, 원형 테이블에다 저 하얀 이 식탁보 깔아가지고 옆에 전부 뭐냐면 원두커피 다양하게 그 돈 몇 푼 되겠어요 이게. 과자 등등 이게 다과 다 준비해놓고 서비스 뭐든지. 그리고 눈빛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뭐냐면 포토월 사진 찍을 장소를 곳곳에 좋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와보니까 기분이 일단 괜찮아. 자, 그리고 와보니까 어때요? 행시 동기생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오랜만이다 등등. 그러니까 사진 옆에 찍어. 조금 있다 보니까 장관이 와, 수석이 와, 같이 사진 찍어. 근데 사진 찍는 것도 보면 되게 좀 어색해합니다. 제가 팔짱 끼고 시범을 보였어요. 장관하고 이렇게 찍는 거라고. 수석이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찍더라고 이제. 1시간 수업 끝나고 나오니까 그거 고석인화그로 싹 뽑아가지고 아예 벽에다 그냥 쫙 붙여놨어요. 5명 찍은 건 5장 뽑아놓고 다 뽑아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건 또 뭐야? 그 다음번에 상을 다양한 상을 줬어요. 제주도에서 온 국장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롱기스트 상. 롱기스트. 자, 그 다음번에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얼리버드 상. 하여튼 다양하게.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면 또 재미도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써붙인 게 교육은 축복이다, 교육은 축제다. 이 두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 뭐냐면 4번 다 듣고 나서도 뭐냐면 소감은 이런 교육이라면 또 오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교육 만족도 거의 95% 이상이었어요. 그 과정에 이제 대통령께서 와서 강의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처음부터 뭐냐면 청와대 결제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강의 끝나서 기분이 엄청 좋으신 상태인데 제가 얘기했죠. 뭐 일정상 계속 오실 수는 없지만 1년에 2번만 와주시죠. 그리고 바로 총리실에 연락했어요. 대통령 다녀가시는데 총리께서도 강의해 주시죠. 국정 전반에 관한 등등. 김황식 총리 때죠. 알았다고, 총리. 그 다음번에 장관들은 어때요? 공문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별 공문을 뭐하러 보내요?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매달 며칠 토요일 날 그날 장관 누구누구 쫙 해서 아예 확 돌려버렸죠. 그랬더니 연락이 와요. 비서실에서. 그날 장관님이 주요 일정이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날짜만 바꿔달라고. 뭐 착착착 다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직원들입니다. 교직원들이.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보면 전부 절절절 매고 눈치만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거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인류 조직과 그렇지 않은 데를 보면 교육기관의 위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위상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만나보니까 전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는 탑에서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번에 뭐 잘 이해도 못해요. 뭐 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떤 노력하고 있느냐? 당신은 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탑의 지원, 탑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한 역할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어떤 형태로, 뭐 인어 마케팅이 됐든 뭐가 소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HRD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인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을 실어주게 만드는 그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탑은 다 바쁜 사람, 대통령도 바쁘고 참 공군참모총장도 바쁘고 다 바빠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거기다가 나는 영순이가 HRD야 이러고 계속 줄 것 같아요? 어림없죠. 뭐. 조직 내에서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 쪽에다 힘을 쏟았느냐? 제가 볼 때 아마 창업자의 인재 제일도 포함됐겠지만 누군가 그렇게 처음에 아마 힘들어서 만들었을 겁니다. 설득 잘하고. 자, 그리고 인어원 같은 데도 어때요? 이게? 기억이 생생한데요. 뭐. 그 구자경 회장이 제일 아끼던 이현조 사장, 서울대 철학과 나온 분, 인어원 사장급을 그 당시엔 전부 뭐냐면 사장을 연수원장 보내는 경우 드물었어요. 자, 모 정당, 뭐 정당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죠? 모 정당에서 연수원장을 발표하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 전에 연수원장을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정강과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게 우리나라든 뭐 유럽이든 간에. 근데 뭐 정당에서 연수원장 당직 발표를 쫙 했는데 이틀 있다가 사표를 내더라고요. 이제. 연수원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삼선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수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연수원장이 이게 내 지금 삼선이 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낮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콩가루 정당이구나.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삼선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여야 정당 다 가게 다녔어요. 갈 때마다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정치 발전이 안 되는구나. 교육체계가 정당인데 교육체계가 다 망가져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자,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튼 첫째는 뭐냐면 교육기관의 위상이 실제로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는 건 위에서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보셨으면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두 가지는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평생 교육 쪽을 했지만 뭐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뭐 국가브랜드위원회 일도 하고 한류 정책도 하고 무슨 대한체육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HRD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또 한 가지는 방법입니다. 방향과 방법. 방향, 방법. 뭐 방법 속에는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방향은 문명이 흘러가는 방향. 그 다음번에 역사가 가는 역사 발전 방향을 거슬려 갖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건데 현대 사회가 흘러가는 가장 큰 방향은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컨버전스나 퓨전, 크로스오버, 컨실리언스 이게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뜻으로는 연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다고 빅데이터가 아니고 많은 데이터가 모여져서 상호 연결돼서 분석력과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IoT는 뭐예요? 사람과 스마트 기기의 연결이고 하여튼 모든 건 연결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미 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시죠? 융복합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융복합이라는 말을 자주 그냥 쓰는데 융합이라는 게 뭐냐? 물에다 물을 타면 융합이 아닙니다. 물에 물 타고 융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서로 다른 액체를 섞어야 융합이죠, 이게. 복합. 쌀에다 쌀을 섞고서 복합이라고 그러나, 이게? 쌀에다 무슨 예를 들어 잡곡을 섞든가 해 복합이죠. 융복합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다름을 결합시킨 거예요. 다름을 결합. 이게 조금 이따 이제 그 협업의 핵심 키가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걸 섞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자, 어쨌든 세상은 이게 다 연결돼요. 골프 치시는 분들 어때요? 그 하이브리드 채가 있죠. 하이브리드 채. 이거는 아이언도 아닌 것이 우드도 아닌 것이 두 개 결합돼서 하이브리드. 근데 하이브리드 채를 캐디한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구마 달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섞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빨리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나 창조가 가능해요. 융복합 창조. 지금은 원천 창조 시대가 아니고 융복합. 이것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중심축은 융복합 창조로 바뀌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이다. 연결하는데 사실 여기 빠져 있는데 저 사람은 뭐 알아들으라고 얘기했겠죠. 뭐가 빠지냐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같은 거 연결은 소용없어요. 전기도 플러스 연결하면 합선이를 서로 다른 걸 연결하는 게 창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없는 거를 한 우물을 파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걸 연결해서 만드는 게 쉽죠. 그래서 융복합 창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나 창조가 가능한 사회. 그래서 창조 경제가 또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메가 시너지가 가능한 사회로 변했어요. 융복합 때문에. 융복합이 진짜 뜻을 알아야 된다. 다른 걸 연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른가요? 과거의 원시 농경사회 때는 티끌모아 태산,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쌓고 땅을 조금씩 사들이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는 근면, 내핍 절약, 이걸 통해 저축,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고 현대 경영학에 들어가지고 100년이 좀 넘었는데 초기에는 과학적 관리. 그래서 뭐 시스템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같은 게 어때요? 효율성, 생산성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규모의 경제. 그러면 생산 원가가 확 줄어들죠.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면 전략 경영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현대 경영학이 이제 꼭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변곡점까지.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고대에서 심리학을 하고 연대에서 MBA를 했는데 이 MBA도 참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자, 현대 경영이란 무엇인가? 투입된 경영 자원의 몇 배의 시너지를 얻어내는 것이 이게 경영의 목적입니다. 투입한 경영 자원을 산술합산으로 끄집어내려면 경영하면 안 돼요.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경영을 잘하면 2배, 3배, 아주 잘하면 5배, 그리고 진짜 탁월한 사람은 10배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냐면 경영의 신 이렇게 되는 거지. 10배 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자,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은 어때요? 1 플러스 1을 했더니 2가 안 나고 2 마이너스 알파도 털어 있어요. 사고 친 사람이. 그러나 경영하는 이유는 산술합산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는데 잘해봐야 10배인데 드디어 뭐냐. 1 플러스 1이 100이 나오고 200이 나와요. 메가 시너지. 메가 시너지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애플, 구글, 알리바바, 유니클로, 우리나라 쿠팡, 알리바바 이런 데들. 이건 뭐 게임이 달라요. 전 드디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지금 혁명이 벌어졌다. 티끌모아 태산에서 단순 시너지로 드디어 메가 시너지로. 자, 메가 시너지 예를 들어볼까요? 뭐 유니클로, 구글,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등등 있지만 뭐 많죠. 쿠팡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어때요? 창업 16년 만에 16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투입된 자원을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메가 시너지라고 설명해야지 단순 시너지가 아니에요. 메가 시너지 시대로 인류가 바뀌었어요.
자, 이거 기가 막 16년 만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떻게 봐요? 여기 비밀이 다 나오는데, 1997년에 아마존.com. 근데 여기 비기스트 북스토어라고 돼 있죠. 온라인 책 판매. 그러더니 이게 조금 지나니까, 그때는 반드시 뭐라고 썼냐면, 닷컴이라고 썼어요. 닷컴 비즈니스. 그런데 이게 이제 98년 선 하나가 쫙 그리더니 지금 쓰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은 다 들어있어요. 신경영의 비밀은 뭐냐? A to G. 연결 쫙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라. 그 다음번 입꼬리 하나 딱 꺾어줬죠. 고객을 위한 미소. 아마존이 성공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결의 힘을 이용한 거. 연결 경제, 연결 비즈니스, 연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객 만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연결의 힘을 활용하고 고객 만족시키면 되는데, 아마존이 어떤 일이 금년에 벌어졌느냐? 월마트보다 매출이 많아지고 이익이 더 많아졌습니다. 월마트는 100몇십 년 돼가지고, 정확하게 연수를 모르겠는데 100몇십 년인데, 월마트는 뭐냐면 대표적인 우량 기업이고 유통기업이고 철학이 있는 기업이고 끊임없이 경영혁신 해왔고 존경받는 기업이고 지속가능 경영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치는 회사가 아니고 아주 경영을 잘해온 기업이고 100몇십 년에서 그 정도 됐는데, 이 기업을 불과 몇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엎어버려. 이게 바로 메가 시너지라고. 그러니까 월마트는 뭐냐? 혁신 경영, 그리고 단순 시너지, 그리고 아마존은 뭐냐면 메가 시너지. 그럼 메가 시너지를 뭘 갖고 하는 거냐? 연결, 융복합. 이걸 통해서. 이걸 봐야 돼. 이 세상은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다. 헬조선 이런 얘기하고, 이유가 뭐냐? 성장도 끝났고 취직도 안 되고, 그 다음번에 지금 뭐 나이 든 사람들 수명 늘어나는데 지금 뭐 생활도 어렵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사다리가 없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헬조선이다. 이렇게 저한테 아주 완전 열받은 사람이 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옵니까 요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냐고. 양극화의 고착화, 부의 세습화 등등.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알리바바 마윈, 우리나라 카카오의 김범수, 십몇 년 전에 짜장면 값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밥 사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마윈은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어때 이게? 영어 학원 강사, 휴직만 하면 다 떨어져. 스티브 잡스, 시리아 이민 와서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는 상황이 돼서 헤매고 다녔고,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스타 중에 스타, 왕중왕들은 다 뭐냐면 개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건천에서 나온 건천. 아, 근데 뭐가 어떻다는 얘기냐? 그리고 헬조선은 진짜 뭐가 헬조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헬조선은 조선시대가 헬조선이었다고. 실제로. 제가 파평윤씨지만 그때 태어났으면 1년 내내 굶고 겨울에 동상 걸리고 눈치 보고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나마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등지간에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예요. 새로운. 알리바바 마윈이 뭐 2천 몇백 명인가 모아놓고 스피치한 글이 인터넷 떠들어다니, 페이스북에. 읽어봤더니 뭐, 거기 융복합 온라인 뭐 별로 뭐 다 있지만, 저는 한 줄 딱 눈에 띄는 게 뭐냐. 지금부터 진짜 좋은 시기, 30년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야, 저는 그거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요 사람 봤구나. 죽을 고생했죠. 몇 번씩 죽을 고생하고 해서 올라왔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내려다 보니까 쫙 펼쳐져 있는데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30년간은 여기서 뭐 마음껏 뛰어놀아도 관계없겠구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지금도 죽을 고생하고 겨우 왔는데 쳐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게 마지막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거 올라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쫙 펼쳐진 걸 못 봤어, 지금까지. 지나온 건 봤어. 저 힘든 게 끝없이 또 펼쳐져 있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좌절이야. 근데 지금 뭐냐면 마윈은 딱 올라와 보니까 보여. 지금부터 좋은 시대 30년이 온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쟁 붙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중에 다 술값 상대방이 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너무나 아주 명료하지 않아요, 이게? 연결의 힘, 그 다음번에 고객 만족. 이 두 개가 있으면 돼요. 자, 빠른 속도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두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누구나 창조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가 시너지 시대로 대전환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 그렇다면 5년, 10년 뒤에 몇 개나 남아있을까? 아마존한테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뒤집어진 걸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아마 순위가 이 100대 기업이 잘못해서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고 새로 메가 시너지 기업들이 튀어올라가지고 싹싹 튀어올라가서 순위가 다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5년 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지금 녹화까지 하고 있으니까 맞나 틀렸나 그때 다시 한번 틀어보자고. 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연결되니까 좋은 거 두 가지 얘기했죠. 메가 시너지, 창조.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지금까지 안 만나던 것이 만나니까 충돌, 마찰, 갈등, 혼란 등등이 생겨요. 자, 정치를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갈등은 시작일 뿐이다. 서로 안 만나던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자, 충돌, 마찰? 뭐 생기죠. 자, 가운데 모순, 뾰족하게 생겼죠. 창 모자. 여기 방패가 생긴 넙대직하게. 창과 방패라는 게 뭐예요? 모순의 원이. 이 창으로 어떤 방패든지 다 깰 수 있다. 깨보니까 다 깨져. 이게 뭐 무쇠가 됐든 뭐 가죽이 됐든 간에. 자,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을 수 있다. 막아보니까 방패를 막으니까 창이 다 부러져. 천하의 명기 두 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받고 팔면 그만이라고 이게. 그런데 해필이면 전쟁터에서 어떠한 방패도 깰 수 있는 창과 자,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만나는 게 모순이라고. 자, 방패가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요? 뭐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해, 그리고 틀린 말을. 자, 아니, 어떠한 방패도 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고민이 하나하나는 관계없는데 두 개를 합쳐보니까 두 개의 명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순이라는 게 어때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하지만 논리적 과학적으로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는 게 모순이라고. 동시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던 이유가 뭐예요?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연결의 시대가 돼서 창과 방패가 맞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혼돈과 모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뭐냐?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리고 화이트 칼라나 CEO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의사결정 잘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필수과목으로 듣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결정. 그런데 의사결정, 서양에서 발전시킨 의사결정론은 다 뭐냐면 정보, 지식, 데이터, 논리, 과학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모순은 과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혜입니다, 지혜. wisdom. 또는 insight. 통찰력. 그런데 지혜와 통찰력은 논리, 과학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죠. 자꾸 모순은 생기고 전통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안 되니까 나온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해. 어떻게 기르는 거야? 지혜로운 자한테 사사를 받아야지. 모시고 스승으로. 어느 세월에 어디서 누굴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문학이죠. 인문학의 길을 묻다. 인문학을 보니까 문사철, 고전문학, 역사 철학 이 안에 보면 어때요? 이걸 계속 들여다보므로 해서 통찰력과 역사적 통찰력, 그 다음번에 지혜를 길러서 모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절도 끝났고 현대 경영자는 다양한 모순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경영자는 다양한 모순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순 관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정보, 지식, 과학, 기술 플러스 지혜와 통찰력까지. 인문학 공부하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 그 다음번에 뭐냐면 융복합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우는 겁니다. 인문학은 정답은 없어요. 인문학 공부하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새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냐? 그 다음에 인문학 공부하면 더 헷갈려. 계속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전문학이고 무슨 역사를 봤더니 모순이 무수히 나타납니다. 자, 동양도 고전이 있죠. 군자 대로행. 군자는 광명정대한 길을 가야 된다. 역시 맞아. 다음 날 봤더니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응?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의심할 만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조차도 믿어야 영혼을 바쳐서 충성을 다한다. 그거 되게 많아요, 역사. 영국의 역사, 로마 역사, 중국 역사 다 나옵니다. 모함의 기술도 대단하죠. 몰아붙여갖고 짜가지고 막 나중에 결정적 증거까지 딱 갖다 놔. 이제 이놈은 죽었구나, 이제. 근데 왕이 어때요? 나는 그 자를 믿는다. 앞으로 그 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발견 즉시 다 죽인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살려줘.
그랬더니 몇 년 지나서 결정적 위기 때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왕을 구해. 이런 걸 역사에서 많아요. 이걸 보면 어때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맞아. 아는 사람 많으면 뭐해. 정말 뭔가 영혼을 서로 통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나는 지금부터 내 친구나 내 부하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하겠어. 결심을 했어요. 다음날 다른 책 봤더니 10길 물속은 알 수 있으나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으니 최측근일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최측근 배신 때려서 독약 먹고 죽어. 이게 또 말을 했어요. 뭐야 이거. 모순이지 뭐 모순. 근데 그런 모순을 쭉 보면서 어때요? 통찰력과 지혜를 길러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들으면 경영학 공부가 참 재밌어지지 않아요? 인스헤드는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경영대학원의 하나인데 여기 유명한 교수가 지금은 기업이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면 망하기 쉬운 시대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화나죠. 아니 지금까지 경영학 교수들이 20년 동안 강의한 게 뭐야? 선택과 집중, 핵심 역량을 길러라. 맨 이렇게 강의하더니 뭐야 이건 또 밑에 봤더니 CEO들이 일사근무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자주 만나고 업무 시간 중 3분의 1은 내부 변화를 이해하는 데 써야 된다. 이 얘기는 핵심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핵심 역량을 길러되 어때?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핵심 역량이 있으면 누군가 와서 잡아주고 끌어주는데 지금은 연결되지 않는 건 소용없어요. 제가 어떻게 요새 표현하느냐면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 굶어 죽는다. 한 우물을 깊이 팔아 빠져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죽고 연결하면 산다. 뭐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네, 교수님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연결의 시대, 연결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스펙 엄청 좋아. 연결 안 돼? 그냥 죽어. 죽은 스펙이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연결 경제, 연결의 시대, 연결 비즈니스 등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야겠다. 뭐 글로벌 경제 떠들고. 이거 끝났어요, 지금. 이 마이클 포터 아시죠, 이게? 별명이 하버드의 보석, 유태계인데 실제로 천재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쟁 전략으로 지난 25년간 최고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초대 위원장이고 저도 이 사람의 경쟁 전략, Competitive Strategy라는 책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1988년도에. 강의도 저도 수백 번 했어요. 경쟁 전략 강의를. 1985년에 경쟁 우위라는 책도 있죠. 논문 수십 편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강의 안 해요. 그리고 한 5, 6년 전부터 뭐냐면 CSV, Creating Shared Value.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본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차피 끝이다.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기업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 부를 창출해야 돼요. 이윤 창출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 사회적 가치. 사회에 보탬이 되는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저런 기업이 있어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 저런 기업에서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사주고 거래하고 등등 다 박수치고 하는데 주주 이익의 극대화. 이건 소용없어요. 니들끼리 그걸 극대화시켜서 그냥 왕창 가져가고 스톡 옵션으로 왕창 가져가고 우리가 왜 거기다 보태줘야 돼?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업이 옛날하고 달리 뭐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 이게 바로 CSV가 뭐냐면 사회적 가치죠. 근데 CSR은 어때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공헌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처음부터 본업 속에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생략인데 따라서 뭐냐. 기업에서 제가 경쟁 전략 강의를 수백 번 한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근데 저도 요새 아예 안 합니다. 강의 요청 들어도 안 해요. 강의 잘할 자신 있어요. 왜냐?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개종화 있어요, 개종. 경쟁전략교 교주가 CSV 교주로 바뀌었어요. 개종 수준, 개종. 평신도 개종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교주가 바뀌면 그 종교 끝난 겁니다. 경쟁, 무한 경쟁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경쟁을 빡세게 시켜. 6명이 있는데 경쟁시키고 1등 보너스 500, 2등 400, 300, 200, 5등 보너스 없어. 꼴찌 2번 하면 잘라. 대신 엄정하게 평가한다. 랭킹을 매겨가지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제 차등 보상이라는 게.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6명을 경쟁 빡세게 붙여. 500% 대
아무것도 없어. 잘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밥 먹을 때도 업무 생각하고 등등 해서 이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 확 올라가, 성과가. 그런데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워크 완전히 다 깨져. 그러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정보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뭐 생각할 것도 안 주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나쁜 정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좋은 정보를 왜 주겠어요, 이게? 그 다음번에 심리학적으로 어때요? 그 6개월, 1년 지나면 번아웃 신드롬. 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꼴찌 한 번 한 사람 어때, 이게? 밥도 안 넘어가. 이거 한 번 더 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5등이 이러다 꼴찌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문제는 뭐 1등 한 사람. 2등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전체가 다 스트레스 받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보다 경쟁력과 생산성이 더 떨어져.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 경쟁의 저주라고 그래요. 경쟁의 독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25년 한 다음에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자본주의 4.0, 5.0, 경제민주주의, CSR 다 나오는데 이런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컬래버레이션입니다. 협업. 영어로 컬래버레이션, 줄여서 콜라보노믹스. 협업은 뭐냐? 업과 업이 만나는데 색깔이 달라야 돼요. 이때 업은 직업이란 뜻도 있지만 전문성, 서로 다른 전문성이 만나야 돼요. 자, 오늘 협업의 재정의, 협업은 2개 이상의 객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메가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어쨌든 마무리 중에 하나니까 인류는 1000년의 축이 뒤집어집니다. 제3의 물결 30년밖에 안 됐어요. 1000년이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1000년 동안 인간은 동해 문화였습니다. 동창, 동문, 동기, 동포, 동족, 동료, 동향. 끼리끼리 있어야 생존과 번영이 가능해. 대신 이자 붙은 거, 이교도 죽여.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은 종교가 다를 때와 민족이 다를 때입니다. 이 민족 쳐들어가서 학살을 하고 약탈해와요. 노예를 끌고 오고. 그럼 거기는 악인들만 사느냐? 그거 아닌 거 알지만 제의식이 없어. 이유는 뭐야? 민족이 다르잖아. 다름을 배척하고 살아요. 1000년가량을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근데 드디어 지금 뭐냐? 같은 것끼리 묶어봐야 시너지가 잘 안 나와. 약간밖에 안 나와. 근데 다른 걸 섞으니까 왕창 나와. 메가 시너지가 나와. 다른 걸 섞으니까 융복합 창조가 돼. 융복합 창조 어려울 거 없어요. 폭탄주가 융복합 창조라고 쉽게 얘기하면. 소주에 소주 타봐야 맛이 안 변해. 맥주도 안 변해. 소맥 섞으니까 맛이 달라져.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드디어 인류는 뭐냐? 1000년 축이 바뀌는데 동해 문화에서 이해 문화로 바뀌어요. 끼리끼리 다녀봐야 절대 안 나와. 자,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 길에 답이 있다. 다름은 축복이다. 이 길에 답이 있다. 아예 제 방에 써붙여놨어요. 이 길에 답이 있다. 다름이 축복이다. 협진이라는 게 뭐 협진. 현대의학의 혁명은 협진인데 내과, 애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의사가 딱 협진하면 잘 찾아내고 치료 잘 돼. 근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내과 의사 5명 모여봐야 스코프는 내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다름이 만나야 돼. 자, 원래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협업책 제가 쓴 거를. 근데 출판사에서 반대를 하는데 참 세상 변한 걸 실감했습니다. 요새 신문 광고에도 안 팔린대요, 책이. 검색해야 돼, 검색의 시대. 근데 이 길에 답이 아무리 검색해도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용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왔어. 협업으로 참, 이거 협업 찍으면 바로 뜨니까 참 세상은 변했구나. 자, 정부도 지금 뭐냐? 협업으로 다 바꿔라. 이게 다 협업을 하요. 정부도 협업이에요. 내용은 시간 없어. 소통과 협업의 정부 조직을 관계부처 협업, 전부 협업하더니 급기어 6월 2일 날, 올해 6월 2일 날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 방안 보고를 하고 오케이 다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협업 공동 예산 집행 가능하다. 타부처 겸임 발령 가능하다. 여러분 회사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과장급 이상은 타부처와 협업해서 성과가 있으면 마일리지 점수 준다.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CCO 처음 나타났죠. Chief Collaboration Officer. 정보화 사회가 밀려올 때는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지금 드디어 뭐냐, CCO. 그래서 각 부처에 주요 기관에 다 CCO를 둬라. 그래야 챙기지. 정보화를 말로 떠든다고 돼요. 뭐 전산부터 포함해서 다 CIO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등등등 다 박혀서. 자, 제주도, 경기도와 제주도 끝내줍니다. 14개 협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주도 공무원 경기도 파견. 경기도 공무원 제주도 파견.
제주도 갈 일 있으면 제주도에 시설 가서 쓰면 돼요. 시설. 경기도 시설 쓰면 돼. 정보 공유해.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이야. 1,300만 명. 그런데 제주도의 농수산물 우선적으로 구매해준다. 별도의 인력, 장비, 시설, 예산 투입 안 하고도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이제 드디어 이제 지자체까지 다 변합니다. 자, 나머지 300건은 제가 설명 생략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뭔지를. 제가 300건의 협업 성공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해본 결론은 뭐냐? 협업 못할 기업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기업 다 가능. 모든 조직.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아는 세계적인 거대 기업. 영실은 국내 중소기업. 이게 게임이 되냐고, 이게. 근데 둘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협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 할 건 딱 하나야. 어차피 장난감 자동차 만들 거 디자인 별도로 만들지 말고 우리 차를 모델로 써주면 돼. 그러면 당신들은 개발 비용 줄이고 우리는 뭐냐면 자동차 홍보되잖아.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또 보십니다. 2012년도에 매출 50% 성장이고 2013년 크리스마스 때 품절 초대박 완전. 여기는 소울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이걸 활용해서 윈윈. 근데 둘이 하청업체 같으면 부품을 납품하든가 하도급 하니까 끌려다니지만 둘이 협상할 때 깨지면 좀 더 사달라고 또 이게 대량으로 사준 건데 자, 더 사달라고 때는 안 해? 안 해? 그럼 우리도 안 한다고. 이거 잘려봐야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만 하면 되느냐? 소울 대신 다른 거 바로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부품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왕 쓰는 길에 벤츠 화끈하게 쓰면 그만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협업이라는 게 뭐냐면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늘 아래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그러니까 자만 독단 가지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뭐냐. 아무리 약자도 강점이 있는데 약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결합시키면 메가 시너지 가능해요. 자, 번데기는 무슨 장점이 있어요? 번데기. 번데기를 봤어야죠. 번데기 장점 뭐예요? 주름 잡는 거. 주름 잡는 건 예술이에요, 번데기는. 어떤 분 물어봤더니 단백질이 많다고.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다 있다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냐? 랭킹 장사한테 많이 당했어. 25년 동안. 국가 경쟁력 순위, 대학 경쟁력 순위, 업계 매출 순위, 맨 순위 매겨가지고 뭐냐? 동급끼리 아니면 안 놀아. 쭉 내려놓고 밑에는 깔아본 게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리고 뭐 국가 브랜드 지수 만드는 아놀트라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랭킹 장사. 그런데 이런 수직이 아니고 협업은 뭐예요? 수평으로 짱 늘어나. 그리고 뭐냐면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명산에는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쭉쭉 뻗은 나무도 구부러진 나무도 이끼리도 있는 거다. 같이 장점만 결합하면 시너지가 나온다. 하여튼 이런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 생략. 300건 분석을 해보니까 뭐 무수히 흥미진진한 것들이 나와요. 흥미진진한 나오는 다 생략이고 결론은 뭐냐. 협업이 바로 뭐냐면 창조경제, 동반성장, 사회통합.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업이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러려니까 바로 뭐냐면 조직도 협업으로 여러분들 인재 뽑을 때도 교육도 등등등 이거 긴 설명 안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 몇 개를 무작위로 검색해봤더니 삼성 협업하는 인재, KT 협업하는 인재, 현대협업, 롯데협업, 포스코협업 요 기업들이 10년 전에 뭐라고 내가 그러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 이렇게 딱 얘기하던 것이 순식간에 협업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평가 시스템도 바뀌어야 됩니다. 평가도 뭐냐? 협업 지표를 잔뜩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잭웰치는 구경영, 이멜트는 신경영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멘토 멘티만 좋아하지 말고 콜라보 메이트가 있어요. 같은 업무의 유경험자가 신참자한테 알려주는 게 멘토 멘티라면 R&D 파트와 마케팅 파트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연결 수평적인 거를 콜라보 메이트 그러면 훨씬 더 진도합니다.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정보를 합쳐갖고 좋은 게 있으면 제한제도처럼 올려. 채택되면 상 주고 많이 올려도 상 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콜라보 데이. 콜라보 데이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실 때 제가 건배 9호까지 만들어줬어요. 콜라보 브라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고 결론은 뭐냐면 협업은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신문명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경쟁 전략이라든가 한물간 컨텐츠, 한물간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콜라보노믹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때 교육으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결론을 시간이 지금 쫓겨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한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HRD 담당자는 지금 설명도 마찬가지인데 패스트 러너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뭐냐 화살표를 놓치는 순간에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화살표 무슨 화살표? 문명의 화살표, 기술의 화살표, 신문명, 신기술, 신문화 화살표를 놓치는 순간에 HRD 기능 끝입니다. 끝. 현재 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정 미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HR 담당자는 스스로 패스트 러너, 빠른 학습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바로 아까 나왔는데 연결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 우리 임직원, 우리 직원, 연수원 뭐 이거 데리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할 때 뭐냐면 각 부처 연수원장 다 모여.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장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다음 뭘 만들? 민관 HRD 포럼 이런 거 다 한 거죠. 그래서 연결의 힘.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조직의 탑을 어떻게 관심을 갖게 끌어들일 것인가. 자, 스스로 뭐냐. 조직의 힘을 높여갈 것인가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아까 결론 중의 결론을 첫 번째 미리 얘기했고 나머지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얘기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보완했습니다. 워낙 뭐 빨리 얘기를 했는데 제 고향이 참고로 충남 당진입니다. 이 사람이 살을 내니까 시테크도 개발해서 책 쓰고 등등인데 속도의 경제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자 일단 마치고 질문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분만 질문 있으시면 빨리 대답하고 끝내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